오늘은 교재 80페이지입니다. 교재 80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가운데쯤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 찾았습니까? 요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의 센스를 믿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찾으세요. 방금 읽은 것 중에. 오케이, 합격입니다. 방금 최소한이라고 했던 분들은 합격입니다. 그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읽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잡아요. 결론 그게 시험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에서 시험 문제가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친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최대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소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최대가 아니야 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왜 최소일까요? 왜 요구 수익률은 최소이어야 할까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자, 또 맞아요. 그 표현도. 예? 손해보기 싫어서 오케이, 그 말도 맞는 말이고. 또 왜 요구 수익률은 최소의 개념일까요? 이걸 잘 보면 수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얘는 수익 아닙니다. 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비용을 나타냅니다. 비용은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얘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시작합시다. 요구 수익률 개론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시험은 해마다 출제됩니다. 요구 수익률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해 봅시다. 자, 갑니다. 인강으로 학습하시는 분들 잘 봐요. 아주 쉬우니까 개념 하나를 잘 잡읍시다. 이번 과정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죠. 그죠?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학원 갈까 땡땡이 치고 집에서 인강으로 그냥 해결해 버릴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고민했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온 겁니까? 맹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합격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면 그것에 따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기준을 하나 설정하려고 합니다.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그냥 부동산이 좋을까? 아니면 예금에 투자할까?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쌩 깔 겁니까? 코인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코인? 이미 많이 올랐고 최근에 또다시 지금 흐르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들어간다? 좋습니까? 그래도 코인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투자할 건지. 그래도 부동산이 좋다. 예. 이유는요? 이유는 시장 이자율보다, 여기 시장 이자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장 이자율. 지금 결론을 제시하신 겁니다.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 거야. 자, 그럼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왜 코인 대신에 부동산일까요? 질문을 바꿀게요. 투자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집 산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투자라고 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뭐죠? 수익이죠. 어느 쪽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코인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부동산보다 훨씬 높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100%까지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 겁니까? 응? 안정적이라서요? 그럼 은행에 가시죠. 은행은 확실하게 안전한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수익을 더 얻고 싶은가요? 그런데
얘의 특징은 얘보다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코인은 실체가 없죠. 코인에 투자했대요. 주식에 투자했대. 물어보는 거야. 코인 좀 보여줘. 뭔 코인을 보여줍니까? 실체가 없는데. 주식에 뭘 보여줄 겁니까? 정권을? 그러니까. 요새는 정권도 안 주죠. 요새는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정권 통장 만들어지죠. 거기로 모든 거래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주식을 구경해 볼 길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나마 정권은 줬는데 이제는 그 정권도 별 의미가 없죠. 여기 실체가 없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부동산은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하지 않느냐? 그 이유 때문에 부동산으로 갔다면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방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잠시 넘어갔다 올게요. 일단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판단을 못합니다. 이제 그 기준을 한번 결정하고 다시 되돌아올게요. 뭘 가만히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했는데. 자, 점심 메뉴에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을요? 자, 짬뽕을 선택했답니다. 그럼 뭘 포기한 겁니까? 포기했죠. 저걸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저것을 이렇게 말해요. 저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정의해 볼까요? 기회비용이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그래, 포기한 것.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짬뽕을 선택함으로써 짜장면을 포기한 거니까 만일에 내가 짜장면을 먹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그것이 짬뽕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비용이 100이라고 전제합시다. 이 기회비용이 100이랍니다. 근데 짬뽕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이 90이래요. 즉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나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회비용보다는 나의 선택이 커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회비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화요리점에 가게 되면 짜장면하고 짬뽕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탕수육, 탕수육 또요. 그러니까 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짬뽕과 탕수육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대체제 공부했으니까. 비슷해요. 나는 점심 대용으로 짜장면 안 먹고 탕수육을 먹을 거야. 별로 현실적이지 않죠. 그럼 다른 거 얘기해 봐요. 볶음밥 또 잡채밥 또 별로 아는 메뉴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짜장면과 짬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체안들이 많다는 얘기죠. 올라갈까요? 선택 가능한 대체안이 많다고요. 그중에 우리는 당연히 최선을 선택하겠죠. 그럼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포기한 것들이 많죠. 그럼 포기한 것이 모두 다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 중에서 만족감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체 중에서는 차선입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전체 중에서는 차선. 그게 기회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회비용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갑시다. 기회비용이란 뭐다? 우리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저것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기회비용이란 뭐다? 포기한 것 또는 포기한 것의 가치 또는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수익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선택이 더 커야만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요. 자,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기준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얘입니다.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뭐죠? 정기예금 이자율. 달리 말하면 이자율이라고 표현해서 나와도 되고요. 안 하면 금리라고 표현해서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거 은행에 맡겨놓았을 때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주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나의 기회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그리고 현실시장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가볼까요? 81페이지. 8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박스 안에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무위험률. 여기서 무위험률이 뭐죠? 요거라고요. 무위험률이 요거. 그 다음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할정률. 위험할정률 안에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인플레이율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플레이율 이런 거 꼭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 수익률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고요. 자, 가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그 기준이 요구 수익률. 그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요구 수익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이 둘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요구 수익률과 기회비용은 동일한 개념이다. 기대 수익률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수익률 세 가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시험에서는 딱 이 세 가지만 나와요. 기대 수익률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란 뭐다? 기대, 오케이, 끝. 그거예요. 기대한다, 예상한다. 다른 걸 보지 말아요. 기대 수익률 그러면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대 또는 예상. 그 단어가 있으면 O, 안 보이면 X. 자, 두 번째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최소.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최소. 최소라는 개념. 세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투자를 했고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고 그게 5%야. 그 5%를 실현 수익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수익률. 그걸 달성되었다고 말해요. 달성된. 자, 이 셋 중에요. 어떤 게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일까요? 제일 첫 번째 거. 자, 다시 갑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투자를 한 겁니까? 하기 전입니까? 하기 전에. 개론에서는 투자한 이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딱 1%만. 왜 다루느냐 그러면 자, 투자를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겁니까? 계속 투자를 할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고민을 한 결과 선택을 한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해봐야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또다시 미래 예측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단지 그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는 전부 다 투자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했다 하기 전이다. 투자했다. 그 시험에서 실현 수익률이 나왔다. 그 지문은 무조건 틀렸다. 시험 문제에서 실현 수익률이 보인다. 실현 수익률의 정의가 시험에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현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뭔가 비교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X. 그럼 투자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한다? 요 두 가지로. 둘 중에 어떤 게 기회비용이다. 요거 수익률은 기회비용이다. 어떤 게 수익이다. 얘가 수익이다. 여기는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수익이 아니다. 뭐다? 비용이다. 구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요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오늘 받으신 자료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답 찾아봅니다. 문제 없는 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 그 자료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O입니까? X입니까? O.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 자리에 실현 수익률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다시요. 실현 수익률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 요 기대 수익률 없어지고 이 자리에 실현 수익률이 들어가면 이 지문이 O인지 X인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지문을 보세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현 수익률 이미 투자를 한 건데, 그럼 동그라미 1번처럼 이렇게 실현 수익률과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읽지 마시라고요.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 수익률이 나왔다, 무엇인가 비교를 하고 있더라, 그 지문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하나 감 잡으시겠습니까? 그럼 실현 수익률은 필요 없는 거구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렇게 기억합시다. 1번처럼 출제되는 형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외워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요.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개의치 마시고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구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 대신에 다른 표현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오케이. 기회비용. 이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것보다는 반드시 어떻다? 커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내용은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요거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요거 수익률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일단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수익률이 있다. 그럼 그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 근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자리에 방금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실현 수익률이 들어가면 그 지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걸 하나 기억하세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요거 수익률을 설명할 때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짬뽕과 짜장면도 등장시키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전달할 때 논리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일단 여러분 논리적으로 일단 접근해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직관적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스마트하게 답을 찾는 걸로요. 그럼 동그라미 1번처럼 출제가 되면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요거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그 요거 수익률보다 높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 높다 그랬으니까 투자 가치 있다.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보입니까? 채소. 채소다고 했으니까 기대 수익률 아닌 것 같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구 수익률.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달성되었다. 그럼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무위험률. 자,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정률. 위험 할정률이나 위험률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지문을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동그라미 5번. 어떤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기회비용. 뭐가 기회비용이었죠?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래야 답은 1번 됩니다. 기출 문제만 알면 어떤 과목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 70점까지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쌤들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 당연히 벗어나죠. 100점 받을 겁니까? 100점 받을 거냐고요. 혹시 100점 받으면 공인중개사증을 2개를 줄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똑같아요. 제일 멋지게 합격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1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답안이 나와서 올해 복수답안 민법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는 거죠. 그럴 때가 진짜 기분 좋을 때입니다. 그럼 나는 그런 찌릿찌릿한 거 싫으면 그냥 60점 받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70, 80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거. 철저하게 60점 기준으로 학습하세요. 그래야 70도 가능하고 80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도 잘 봐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설정한다는 겁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그럼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다고 전제합시다. 은행 이자율이 3%인 상황에서 이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까요? 최소한 3%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유는요, 제가 무위험률이니까. 그죠? 오늘 내가 은행에 투자해도 3%는 받는 거니까, 그럼 3%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 주식에 투자해서 3%의 수익을 얻었다면 앞으로 주식에 투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필요 없죠. 이유는요, 얘보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계신가요? 은행에 투자를 하고 난 후에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은행에 투자하죠. 예금하는 게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월급 들어오면 바로 없어지긴 합니다만. 자, 은행이 우리가 예금하는 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은 뭘 하는 곳이죠? 얘는 예대금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죠. 그럼 거기서 이자 받아요. 요 예대금리 차에 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투자했는데 은행이 이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얻어가는 수익률은 커지겠죠. 근데 우리의 위험은요? 우리의 위험도 같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거나 확인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내가 투자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5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도 이번에는 법 통과됐습니다. 금액을 확대시켰고요. 실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5천만 원 이상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 갑니다. 오세요. 이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당연히 은행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럼 더 달라고 해야죠. 응? 저 알파 퍼센트를 뭐라 부른다고요? 위험 할증률. 자, 오세요. 요구 수익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요. 무위험률을 정의하세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근거로. 무위험률이란 뭐다? 금리다. 정기예금 이자율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풀어서 말해봐요. 무위험률. 단어 그대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죠. 아무런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고,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은행 금리, 이자율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험 할증률.
교과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 설명하는 것을 암기하려고 시작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내가 먼저 정의를 내려버리면 돼요. 위험 할증률은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발생하는 위험이겠죠. 주식이 위험이 클까요? 코인이 위험이 클까요? 왜 코인이 클까요? 일단 걔는 24시간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그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해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미국 애들이 눈 떠서 투자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움직입니다. 또 왜 위험하다는 겁니까? 응? 거기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치 이상 올라갔을 때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든지 잠시 멈춘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급등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예. 찌릿찌릿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없어집니다, 돈이. 근데 갑자기 성공하면, 예. 나는 분명히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100억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분 동안 하면. 대신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손댔다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눈이 커졌는데 걱정되는데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돈이 순간 엄청 움직이니까. 자, 위험 할증률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도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그럼 이럴 때는요.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이죠. 이런 탄수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안전해졌다는 뜻이겠죠. 이 별거 아닌 이 내용이 시험에는 매번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표현하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상승하거나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상승한다. 그럼 이것이 하락하면 하락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치를 구체적으로 갈게요. 자, 이렇다고 전제합시다. 자, 이게 투자자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 결과 7%의 수익을 얻었답니다. 7% 이런 말 해보세요. 실현 수익률. 7%는 실현 수익률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것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요. 투자를 할까 말까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유는요. 사후적 개념이니까. 이런 단어들도 한번 보세요. 사후적 개념이니까. 대립되는 게 사전적 개념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투자하기 전. 전 무슨 뜻이죠? 투자한 후. 우리는 투자한 후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무엇하고? 이 이자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구 수익률.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단 땡땡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실현 수익률. 시험에서 절겨 놓는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해마다 그냥 만납니다. 특히 니은은 그냥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니은은 해마다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억도 당연히 해마다 출제되는 것이고, 디귿도 자주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암기하지 말자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던 불문하고 전부 다 수익률이죠. 그럼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그 기준은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최소한은 같아야 된다. 단 안 되는 게 있다. 실현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된다. 왜 실현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건 투자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료의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의사결정, 투자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현 수익률은 이미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요.
이 내용이 매번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개의 지문을 다 아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진도 안 나간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문제. 박동아. 틀린 것. 답은 몇 번? 3번. 합격. 자, 1번부터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요거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 둘이 먼저 세팅이 안 되면 그 질문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세팅은 맞다, 그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되려면 무엇이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큽니다. 그랬으니까 투자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처음 보는 겁니다.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트폴리오. 많이 쓰거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반대말. 몰빵. 몰빵. 집중 투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집중 투자하면 무슨 말인지 갸우뚱하니까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이 수익률이 큽니까? 분산 투자가 수익률이 큽니까? 몰빵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분산 투자를 하자고 말해요. 왜 분산 투자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왜 안전할까요?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보입니다. 어떠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왜 분산 투자하자고요? 위험을 피하려고.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을 말하느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과정에 진도 나갈 때 이제 구체적으로 다룹시다. 오늘은 이제 한번 들어본 걸로.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무위험률이 하락을 하든 위험 할정률이 하락을 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을 해야죠. 하락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상승하고. 이유는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성 항목들이 하락하면 당연히 하락해야죠. 구성 항목들이 상승하면 상승을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아파트는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쉬운가요?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나마 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화가 잘 돼요. 그것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는 현금과 똑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들이고요. 동그라미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잠시 후에 할 겁니다. 2시간 2교시 때요. 그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더 해보시죠.
답 찾고 끝내지 마시고 5번까지 일단 다 읽어보기는 하십시오. 틀린 걸 찾아랍니다. 답은요? 1번. 자, 표현 한번 바꿔봅시다. 시중금리라는 말이 보이는데 일단 시중금리가 뭔가요? 여기서 일단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한다. 그럼 이 전제하에서 시중금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위험률. 무위험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승했다고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상승해야죠. 그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기대한다, 예상한다 그 단어만 있으면 끝.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대 수익률이다. 그럼 기대한다, 예상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3번 다음에 하고요. 동그라미 4번의 요구 수익률 최소. 동그라미 5번 지문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전세 사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런 제도인 거니까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그 전에 전세 제도와 월세 제도, 자, 전세와 매매, 자, 비교하세요. 자, 전세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쌩 까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오지 선택형으로 할까요? 그냥 답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어때요? 전세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단 개론 시간에는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론 시간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전세 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 한번 잘 봐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건물을 빌릴 때 전세 보증금을 많이 설정하던가요? 적게 설정하던가요? 적게 하죠. 왜 그 사람 적게 할까요? 왜 월세를 많이 주고 전세를 조금밖에 안 걸까요? 전세 자체가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몸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죠. 해고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자,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말해요. 회사 측에서. 당신 해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내 평생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막 울고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던가요? 에이씨 하면서 그 박스에다가 막 싸서 그냥 가버리죠. 걔네들은 월세 제도에 익숙한 민족이라서 그래요. 그 월세가 그런 개념이에요. 자, 나간다? 그냥 짐 빼는 겁니다. 끝.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이 돈 받아줄게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전세가 위험한 제도예요. 원래부터. 기본적인 전제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전세 사기가 생겼을까요? 애초부터 사기를 치겠다고 했던 분들도 뭐 일부 존재하겠습니다만 만일에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 보던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올랐다고 전제해봐요. 그럼 전세 사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자, 갑니다. 언제부턴가 갭 인베스트먼트라고 갭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영어 검색해 보세요. 갭 투자를. 영어를 딱 쳐보세요. 아, 영어를 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뭐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댁에 가서 영어 사전 있죠? 댁에 있는 영어 사전에서 오늘 가서 갭 투자를 찾아봐요. 그런 단어 없습니다.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냥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갭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갭 투자가 뭔가요? 갭 투자. 응?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갭 투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갭 투자는 다 합니다. 국민들이.
근데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갭이라고 했는데 갭. 무슨 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쓰면 레버리지입니다.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우리 다음에 할 겁니다.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갭 투자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자, 마무리합시다. 1교시 한 내용에서 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뭘 한 거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정의하세요. 뭐라고요? 최소.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무엇 플러스 무엇이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다. 그렇다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중에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요구 수익률도 움직인다. 근데 얘네들이 즉 무위험률이나 위험 할증률이 업되면 요구 수익률도 업되는 거고 다운되면 다운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것 때문에 자꾸 틀려요. 문제 방금 보신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입니까?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의사결정에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그 기준은 요구 수익률이어야 하며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딱 그 네 가지에 있습니다. 그 네 가지만 딱 기억하면 한 문제 해결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교재로 가서 잠시 구경을 하면 교과서를 읽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자, 무위험률이 보이죠? 여기서는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 끝. 더 이상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험 할증률을 보니까 이런 말이 지금 그냥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음 과정에 할 거예요. 지금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라는 게 뭔지 아직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2교시 때 볼 겁니다. 보긴 할 텐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3번에 PC 효과 이런 것들은 뭐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항상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암기를 하기 시작하면 암기할 게 최소한 3개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왜 나와야 되죠? 기회비용이니까. 근데 시험에 그건 안 물어봐요. 왜 나오냐는 안 물어보는 건데 그건 기회비용이라서 그래요. 그거보다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이 꼴이 되면 왜 투자하는 거죠? 돈 번 게 없는데 투자론에서는 또이또이까지는 인정해요. 내가 손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교재를 뒤로 쭉 넘겨보세요. 뒤쪽으로 쭉 넘겨서 여기로 가보세요. 여기가 페이지가 97. 97페이지 가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훗날하기로 하고 위험이라는 개념과 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그 위험이라는 개념과 수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받으신 자료에서 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그 5번 문제가 올해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딱 보면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허벌나게 간단하고 쉽다. 단, 시간이 조금 소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보기 5개들을 판단하려면 그 박스에서 숫자들을 확인해서 우리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박스의 자료를 찾아가면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으나 엄청 쉬워요. 근데 그렇게 출제되면 일단 안 풀라고 해요. 자,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험과 수익의 개념을 2교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